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이해와 창작 8번째 시간으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인물을 이제 설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만들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사건을 구성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떤 착상을 해야 됩니다. 착상.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나오죠. 밑줄 치세요. 착상이란 어떤 아이디어 혹은 작품을 구성하기 위한 열쇠가 머릿속에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창작을 위한 구상은 이 착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착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다라고 머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레카란 말 쓰죠. 유레카. 맞다 이거야.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그 착상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 체험이 바로 착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체험에서 제재를 가져오면 이 제재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상이라는 것은 억지로 막 생각한다기보다는 불현듯 찾아온다. 예, 이게 이제 착상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거기 140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죠.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버스를 타다가 신문을 읽다가 이렇게 이제 불현듯 찾아올 때 그걸 잘 메모해서 글을 쓰라는 거죠. 개인의 실제 경험을 통한 착상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의 실제 경험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상상력에 의한 경험의 재가공이 착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최인석의 인형 만들기. 자, 이런 그 작품 같은 게 나오죠. 이런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제 기술직 노무자들 파업 중이고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남녀 두 분이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승강기라는 게 고장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여자, 어느 남자와 단 둘만 그 공간에 갇혀 있다면 하는 상상은 어렵지 않다. 그런 데서 이제 착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 경험을 통한 착상이 이제 14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간접적인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이런 간접적 경험을 통한 착상은 이제 그 TV라든가 라디오 다른 소설 뭐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소설 작품이나 영화, 만화 등 서사물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형식을 재활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패러디라고 합니다. 패러디. 영어로 이렇게 쓰죠. 이 패러디라는 것은 이제 원래의 작품을 이것을 비틀어서 재생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박태원의 동명작품을 패러디한 것이고 김영현의 벌레는 카프카의 변신을 패러디한 것이다. 나왔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독살한 사건이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보면 그 신문이나 TV에 보도는 이제 언제 어디에 사는 김모 여인이 불화 끝에 남편을 독살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전하죠.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결혼했을까? 어떻게 불화를 겪었을까? 또 남편에게 새로운 사랑이 생긴 것일까? 아내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통한 상상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든가 또는 황석영의 장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창작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죠.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것은 그 분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단층에서 새로운 실상을 이제 밝혀보고자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TV에 또 이제 많은 사극들이 나오죠. 뭐 대장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건 이제 뭐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서 문화를 전파했고요. 또 태왕사신기라든가 또는 선덕여왕이라든가 이산, 자, 이런 작품들죠. 정조이산이죠. 이런 작품들도 이제 높은 시청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사라기보다는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상상, 공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추리소설, SF 소설, 판타지 소설 뭐 이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해리포터라든가 또는 뭡니까?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착상을 점검하는 게 또 중요한데 이 착상을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143페이지에 보면 이 착상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의도할 수 있어요. 이 착상에서 어떤 주제를 관련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독자에게 이제 그 계몽이나 계시의 느낌을 주는 특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143쪽에 한 6줄 정도에 나오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럴듯하게 느껴질까? 개연성. 있을 법한 일이죠. 개연성. 자, 이런 그 개연성 있는 사건 구성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느 작가 지망생이 습작을 위해서 작성한 개요문인데 이 착상이 자살 여행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이 자살 여행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동호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삶을 겨우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게 됐죠. 그 동호회에서 유난히 가까워진 여성이 있고요. 자살 여행을 제안받고 주인공 여자와 함께 자살 여행을 하기로 하죠. 여행 도중 그 여자가 몰던 차가 사고를 내고 언덕으로 굴러떨어지죠. 여자는 죽으나 주인공은 죽지 않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호회를 만든 그 여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던 것이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이런 아이디어, 자살을 위해 여행을 한다는 발상이 그럴듯하지만 착상 자체만으로도 우연히 여럿이 겹친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겪는 사람 많지만 20대 초반의 남성에겐 또 어울리지 않고요.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하려는 20대 여성도 좀 특수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도 우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개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관심 영역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만들려면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트레스트가. 내 관심 영역인가? 이런 것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 여기 보면 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지나치게 특수하고 편협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갓 제대한 사람은 군대 경험을 많이 쓰고 싶죠. 예를 들어서 고원정의 빙벽, 고원정이라는 작가의 빙벽이라든가 또는 이제 군대 경험을 무대로 삼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죠.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또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 이런 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특수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5쪽에 이제 5번에 보면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내용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뻔한 연애담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 걸 보면 145쪽인데 1번 나오죠. 적절한 인물을 선택해야 되고 또 사건으로 구성하기 위한 소재를 찾아봐야 돼요. 이 소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물과 소재 선택이 끝나면 이 소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요것들이 이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또 공간, 사회적 배경, 이런 것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7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체험과 구상이라고 나옵니다. 147쪽에. 그래서 이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체험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47쪽인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첫째 줄에. 경험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겪음으로써 자신 속에 그 새기는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몸소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에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놀다가 몸에 쥐가 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물에 잠기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음에 이를 듯한 두려움이죠. 이때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겪은 것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겪고 나면 물이 두렵고 또 끔찍하고 물놀이가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이제 그 새겨지는 거죠. 이것은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8쪽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같은 경험을 여럿이 함께 겪는다고 하더라도 체험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물놀이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험의 기능이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소설에 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많은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14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고립기가 나오죠. 자, 고립기는 작가가 되기 전에 신기루 장수했어요. 이 신기루 장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으로 뭐 그 된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신발 같은 것들을 이제 수선도 해주고요. 뭐 이런 사람이 신기루 장수 아닙니까? 또 제도사, 조수, 기선의 요리사, 견습생, 유랑극단 배우 다양한 직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150쪽에 첫째 줄 나오죠.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어떻게 자기의 인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자,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51쪽에 보면 발견해서 체험으로, 체험에서 구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51쪽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하근찬의 순환 이대가 나옵니다. 순환 이대. 이 순환 이대라는 말은 이대에 걸친 순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도죠. 아들이 진수죠. 근데 아버지는 팔이 하나가 없죠. 왜 팔이죠? 진수는 다리가 하나 없죠. 왜 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6.25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다리를 하나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그런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그런 만주 사변 이런 거와 관련돼서 팔을 하나 잃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근찬의 순환이대는 전쟁의 상흔을 그렸죠. 아주 수작이 다 빼어난 작품이라는 뜻이죠.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작가는 이렇게 밝히는데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기차 안에는 상위 군인들이 물건을 팔고 다녀요. 강매를 하는 풍경이 많아요. 기차, 극장, 시장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이런 그 작품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는 그런 광경이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야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어떤 경험을 목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좀 읽어보면 151쪽의 마지막 박스죠. 잡상인들이란 대개 상위 군인들이었다.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거나 혹은 얼굴이 형편없이 뭉개져 버린 그런 상위군들이 둘 또는 셋씩 패를 지어 다니며 물품을 강매했다. 손 대신 쇠 갈고리가 박힌 의수로 협박하듯 물건을 불쑥 내밀며 사라지는 데는 질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사주면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두 번도 아닌데 번번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학생 신분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는가. 그러나 안 산다고 그냥 고개만 내젓다가는 야단이다. 우리가 누굴 위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세갈고리가 눈앞으로 다가드는 것이다. 그러니 더럽지만 그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한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의 기체 안에서 나는 순한 이대의 모티브를 얻었던 것이다. 당장 눈앞에 대하면 불쾌하고 저항을 느끼게 하는 상위 군인들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전율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인간 파편 같은 상위 군인들의 모습에서 전쟁이라는 괴물의 수법을 볼 수 있었고 그 잔인하고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 속에서 발버둥 치는 무고한 민중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땅과 이 결의 운명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썼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신기루 장수를 본 내용도 이제 쓴 거죠. 그런 내용. 거기 보면 그 밑에 또 박스에 있죠. 그 신기루 장수는 다리 한쪽이 무릎 밑으로 잘려나간 불구자였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은 이번 2차 대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1차 대전 때 이렇게 다리 하나를 잘려버렸다면서 그 무릎 위로만 남은 다리토막을 끄덕 끄떡 들어 보이며 허허허 웃더라는 것이다. 아들은 2차 대전에 죽고 아버지는 1차 대전에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고 옳지 바로 이것이로구나 싶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경우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2대에 걸친 순환. 그것은 유럽의 경우보다 어쩌면 우리의 경우에 더 절실하게 들어맞는 이야기인 것 같았다. 이 땅과 이 결의의 암담한 운명을 상징할 수 있는 주제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 순환이대에 보면 152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불구가 된 아들이죠. 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에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었고요. 아들은 6.25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불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상실감은 물론이거니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절망감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3쪽에 셋째 줄에 보시면 이런 두 인물의 육체적인 훼손이죠. 이게 민족의 고통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두 인물의 육체적인 훼손.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민족의 고통이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게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4쪽 넘겨보시면 154쪽 넘겨보시면 거기 한 네 번째 단락 정도 이런 말 있죠. 상위 군인을 그냥 귀찮거나 불쾌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열린 눈으로 보이는 관찰 동그라미 적으세요. 관찰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는 통찰의 과정. 자, 처음에는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찰을 한다는 거죠. 통찰은 인사이트. 안을 본다는 거죠. 이게 통찰이죠. 그래서 그 작품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자, 156쪽에 보면 스토리 만들기가 나와요. 156쪽으로 넘기면요. 스토리 만들기.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사건, 스토리, 플롯이 나와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소설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 사건 1, 사건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 인물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모여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사건이 된다. 즉 다음에 밑줄 치세요. 행동이 모여 상황이나 인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한 덩어리를 사건이라고 한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토리죠. 이 스토리라는 것은 소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모은 것이다.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이 이제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157쪽의 마지막 단락 판소리 춘향가는 고소설 연려 춘향 수절가, 신소설 옥중화, 만화 춘향전, 영화 춘향전 여러 편이 만들죠. 또 창극 춘향전도 있고요. 그래서 언어, 그림, 노래, 필름 등으로 변이되지만 기본 스토리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158쪽을 넘기시면 모든 서사 장르에서 변함없는 내용을 이루는 기본적인 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오죠. 사건이 연속된 행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퀀스. 이 시퀀스란 말 자체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연속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는 연속된 사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다. 자, 그 다음 플롯이 나오는데 플롯의 셋째 줄에 또 밑줄 쳐보세요. 플롯에. 거기 보면 그래서 다음에 플롯은 선택과 배열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스토리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결합한 것이라면 플롯은 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티프가 나와요. 모티프. 모티프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기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모티프. 이건 모티프라고도 있고요. 모티프. 그래서 이제 그런 모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자, 159쪽에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밑줄 쫙 치세요. 159쪽에. 자,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쏘아 죽이는데 아무런 표면적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 작품에서는 그냥 햇빛이 강렬해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실은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함 자체가 메르소 행동의 동기인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 문제를 잘 보라는 것이고, 자, 거기 이제 159쪽의 마지막 단락 보면 모티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감자의 모티프를 바라는 거예요. 김동률. 그래서 중요 사건. 밑에 사건 나오죠? 대목 1, 2, 3, 4 해가지고 복녀가 빈민촌으로 이사 오죠. 복녀가 송충이 잡으러 가죠. 복녀가 마을에서 몸을 팔기 시작하죠. 왕서방 밭에서 감자를 훔치려다가 들키게 되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대사 5, 대목 5, 6, 7, 8 나오죠. 자, 그렇게 되니까 160페이지에 보면 왕서방에게 몸을 팔기 시작하고 왕서방이 새 장가를 들고 복녀가 왕서방이 신혼방으로 쳐들어갔다가 죽게 되고 복녀의 죽음에 대한 뒤처리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는 여러 개의 사건이 있어요. 대목 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작은 단위와 사건. 자, 복녀가 송충이를 잡으러 간 게 대목 2였지 않습니까? 그 송충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A, B, C, D, E까지 나오죠. 자, 송충이 자비에 동원됐죠. 그래서 감독이 복녀를 유혹하죠. 복녀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하고요. 복녀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모티프들은 어떻게 사건 속에서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토마 첵스키가 나왔죠. 동기화, 모티베이션.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있죠. 동기화란 이런 말 써요. 자, 동기화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자에서는 이제 161쪽에 네 번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감자에서는 플롯의 짜임새에서 시간의 역전, 즉 소급 제시가 거의 없다. 자, 밑줄 치시고요. 이 소급 제시는 밑에 그 161페이지인데 9번 각줄을 별 3개 쳐놓으세요. 소급 제시. 주네트의 개념이고요. 시간의 구성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급 제시, 하나는 사전 제시. 소급 제시는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전 제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161쪽 마지막 줄. 토마 첵스키는 동기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자, 넘겨보세요. 162쪽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62쪽이 나오죠. 첫 번째는 구성, 두 번째는 리얼리티, 세 번째는 인위적 예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동기화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소한 행위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건 전개에 필요한 기능. 리얼리티는 동기화는 작품 속의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3번 인위적 예술로서의 측면에서는 동기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갈등 만들기가 나왔는데 갈등은 163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 박스를 보세요. 163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별 3개 쳐놓으세요. 1, 2, 3. 이 갈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죠. 감정적 갈등이 있죠. 이념적 갈등이 있어요. 사회적 갈등 밑줄 치세요. 주인공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 감정적 갈등은 밑줄 치세요. 개인과 타인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갈등. 자, 그 다음에 이념적 갈등은 또 밑줄 치세요. 사상이나 생각 때문에 생기는 충돌. 이 이념적 갈등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회적 갈등은 개인과 사회, 이념적 갈등은 사상이나 생각, 감정적 갈등은 개인과 타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내면적 갈등이 있어요. 내면적 갈등. 164쪽에 나오죠. 개인이 스스로 지향하는 바와 이를 가로막는 내부와의 싸움이 문제가 된다. 이게 내면적 갈등이죠. 자,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가 밑에 나오죠. 감자가 또 나왔어요. 3번째 줄에. 자, 밑줄 치세요. 감자의 경우에는 복년은 칠성문박 빈민굴이라는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이때 칠성문박 빈민굴은 단순한 거주 환경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초기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안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또 3줄 밑줄 치세요. 1920년대 단편 소설들은 죽음을 다뤄요. 죽음 동그라미. 감자뿐 아니라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전영택의 화수분, 채서의 홍염 등 대부분의 소설은 죽음을 결말에다 배치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잘 다루고 있고요. 165쪽에 2번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변할 때.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보면 16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인형의 집이 나오죠. 자, 인형의 집에 살아. 자,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아에 눈을 뜨는 경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서의 탈출기 다음 단락 탈출기 나왔죠.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주인공의 환경을 변화시키려 할 때. 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이 변할 때, 환경은 그대로인데 주인공이 변할 때, 주인공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166쪽이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주인공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 거기 시문의 상록수가 나왔죠. 2번째 단락에 보면 시문의 상록수.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뭡니까? 남자 주인공이 박동혁, 여자 주인공이 최영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이 부조리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정복 혹은 극복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발전시키기. 자, 거길 보면 167쪽. 첫 번째는 갈등을 지속시켜라. 갈등의 지속. 그다음 논리의 필요성. 논리가 있어야 되고 사건의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시작되면 갈등 중에서도 중심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의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의 동기화 168조.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칡나무와 등나무란 뜻이에요. 갈등이란 말 자체가. 칡나무와 등나무가 막 얽혀 설켜 있으면 어때요? 갈등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갈등은 중심 갈등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갈등의 동기화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여준 동기가 있어야 되고 성취와 실패라고 나왔죠. 자, 고소설이나 서구의 로망스 기사들 이야기죠. 비극은 사건의 구비마다 주인공이 목표 실현에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에 비극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현대 소설의 결말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인물이 갈등을 겪으면서 굴복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갈등의 해소. 자, 이거는 이제 해결되면서 이제 발견하면서 끝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버리자라고 나왔죠. 고정관념을 버리자.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독자들을 몰입하게 할 새로움이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고정관념을 버리려면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는 말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솔직한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다. 이제 169쪽입니다. 그림자가 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은 빙산은 10분의 1만 이렇게 이제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중요하다. 라이트는 자신의 무의식에 프레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과 프레드가 대화를 하여 소재를 구한다. 그렇죠? 프레드가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고 조언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논란이나 이성적 판단 중 대부분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힌 진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보는 관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는 다른 그런 뭡니까?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라. 자, 요약이 나오죠. 170페이지. 사건, 스토리, 플롯. 그 다음에 모티프. 그 다음에 갈등.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그 소설에 있어서 중요한 뭡니까? 그 갈등 부분을 이제 지나고 사건이죠, 사건.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